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5일 월요일에 이종근의 HQ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근의 HQ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이 퀄리티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헤드쿼터, 이종근의 헤드쿼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등판이 막 땀에 젖어서요. 제 이 셔츠가 젖었다 말랐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옷을 벗으면 이 안에 소금이 한 움큼 이렇게 채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내일부터 또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린다고 하죠. 그리고 꽤 오랫동안 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비 피해 없으시려면, 제가 계속 떠듬습니다. 미리미리 또 예방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순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아투입니다. 오늘의 아투, 일면 톱 기사부터 살펴볼까요? 아시아투데이 일면 톱은 당명 변경 카드로 판세 흔드는 나경원이라는 제목입니다. 나경원 후보가 이제 당권 주자이죠. 나경원 후보가 국민의힘 당명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이런 당명을 바꾸는 것이 핵심 지지층을 규합하고 결선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분석을 했군요. 당명 변경 카드는 책임당원 표심을 자극하고 무게파 이미지를 부각해서 비주류를 결집해 결선 구도 흐름을 만든다라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 정당 이름에 보수인지 진보인지 모르게 이상한 이름을 짓는 당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지금 나경원 후보가 주장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당명의 보수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토로하는 책임당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행보다라고 지금 이 기사는 적시하고 있지요. 이런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국민의힘을 영어로 해봤더니 People's Power라고 직역이 되더군요. People's Power 그러면 사실 보수당 이미지보다는 진보당 이미지가 좀 더 강하겠지요. 조금 사실 people이라는 말이 국민이라는 뜻보다는 이제 우리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인민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때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정치부를 이렇게 데스킹하고 하면서 깨달은 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과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어느 당이 당명이 많이 바뀌었을까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당명이 정말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특히나 통합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대통합민주신당, 중도 통합 연합당 이런 비슷한 이름이 있고, 또 이제 비슷하게 그 통합이라는 말을 한글로 얘기하면 더불어 아니겠습니까? 그래 더불어민주당까지 포함을 하고, 또 연대, 연합 이런 것 역시 통합이라는 비슷한 어휘라고 생각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더불어, 연합, 연대, 통합 이런 말을 좋아하지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통합이라는 게. 왜냐하면 민주당은 3당 합당 이후에 평화민주당, 그러니까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고립되면서 이 당이 호남 지역 정당으로만은 집권하지 못한다라는 깨닫고, 그 다음에 3당 합당에 따라가지 아니한 영남권 의원들과 일부 의원들과 손을 잡습니다. 이를테면 노무현이라든지 김영춘이라든지 이런 의원들 말입니다. 이런 의원들과 함께 또 다른 축이 이제 586이죠. 운동권. 386에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586이라고 불리던 586 운동권 하나 있고, 영남 계열의 3당 합당에
삼당합당을 거부한 그 의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 그러니까 호남 지역, 동교동계, 이렇게 연합한 그런 그 형태의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었거든요. 근데 이 당은 언제나 총선 때는 분열하고, 대선 때는 연합을 합니다. 총선 때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면서 서로 공천 파동을 일으키면서 당이 쪼개집니다. 그러다가 대선 때는 아이고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된다 그러고 다시 이제 합당을 하지요. 그것이 반복되면서 당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기려면 통합해야 된다라는 게 지상 과제가 되면서 통합이라는 말이 정당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통합이 쓰인 건 미래통합당 딱 한 번뿐이고요. 상대적으로 미래통합당은 상대적으로 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이 제일 길게 바꾸지 않고 가졌던 이름이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표 시절에 이제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당명이 굉장히 많이 바뀌지요. 이유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굉장히 지지층이 탄탄했어요. 그러니까 지더라도 크게 안 지고 고반고반하게 이기면서 민주당으로 하여금 굉장히 좌절을 많이 겪게 하거든요. 민주당은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또 박근혜 신드롬을 어떻게 타격할 건가, 우리는 왜 맨날 지고 있나, 이런 식의 책을 그 정치 분석서, 해설서를 많이 냅니다. 이철이도 그런 책을 냈더군요. 이유는 그만큼 이 한나라당 계열 정당이 오랫동안 승리를 계속 구가하고 안정적인 어떤 지지층을 형성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전후로 해서 이 탄탄하던 지지층이 분열합니다.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네가 탄핵을 주도했네, 네가 탄핵을 막았네, 이런 식의 어떤 논쟁이 거듭되면서 당이 분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분화되기 시작하고 이겨본 정당, 그러니까 위닝 멘탈리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정당의 가장 큰 자랑 중에 하나인 공채 출신의 당뇨들이 전부 다 제각각도 흩어집니다. 민주당은 정말 운동권으로 당직자들 다 채웠지만, 그래서 586에 누가 끌어줬네, 전대협 쪽 인물이네, 한총영전 인물이네, 남총영전 인물이네, 이런 식의 밀어주고 끌어주고가 그들의 당직자라면, 한나라당은 예전부터 공채를 했습니다. 대기업 공채를 하듯이 아주 전문적인 인력들을 충원을 해서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조직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전문화되고 특화된, 특히 또 정책보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연달아 승리를 했기 때문에 승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노하우가 이미 당직자들에게 축적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탄핵을 맞이해서 바른미래당, 바른정당 이렇게 분화가 되면서 그 당직자들이 전부 흩어지는 그런 비유는 맞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이후로는 이름이 숱하게 바뀌지요. 자유한국당이니 또는 아까 말씀드린 미래통합당이니 미래한국당이니 이런 이름들이 등장을 하다가 마침내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정착을 지금 최근에 합니다. 국민의힘의 그 뜻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렇게까지 좌파스럽진 않은데, 피플스 파워 그러면 좀 외국 사람들한테는 그 정당이 굉장히 진보적인 정당이군요 라고 얘기를 들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름을 나경원 후보가 바꾼다고 하니 어떤 이름이 또 등장하게 될지 나경원 후보가 당선되면 궁금하긴 합니다. 자, 오늘의 칼럼으로 넘어가 보죠. 김인석 논설실장님의 칼럼을 갖고 와봤습니다. 이재명 아버지 논란, 아부의 극치일 뿐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조금 시간이 됐죠. 이미 지난달 19일
최고위원회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이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이다 그러고 90도 각도로 절을 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파문이 일었지요. 논란이 일자 이 사람은 그 다음날 SNS를 통해서 깊은 인사는 영남 남인의 예법이다라고 주장해서 욕을 한 번 더 먹었지요. 특히나 영남 남인의 예법이라고 강변하는 바람에 성균관 유도회 경북도 본부 및 영남 유림단체가 크게 분노하면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도대체 영남 남인의 예법 어디에 아버지 운운하는 아부의 극치가 있단 말인가? 퇴계 이황의 학풍을 이어받은 영남 양반 인사 예법 어디에도 새의 깃털처럼 가벼운 언행은 없다라고 되물었습니다. 남녀 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상대를 배려했던 퇴계 선생의 삶과 철학이 왜곡당하고 모욕당했다라고 분노하면서 영남 유림은 강민구와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정중한 사과는 오지 않았다는 후문입니다. 강 실장은 이어서 이 발언이 무엇을 연상하느냐를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곧바로 북한에서 김일성을 아버지나 어버이로 부르는 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여러 극존칭이나 아버지, 어버이 같은 호칭을 정치 지도자에게 붙이는 것은 대개 북한이나 나치 독일처럼 우상화와 절대 복종이 필요한 전체주의 국가에서 흔히 보는 현상이라고 비교를 했습니다. 이북도민 작가에 따르면 1960년대에 시작된 김일성 우상화 작업으로 1961년 발표된 체제 선전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가사 속에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 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없어라 라는 구절이 들어있더라고 소개를 하고요. 지금은 김정은 우상화를 위해 이 노래의 가사 중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 원수가 최근에 우리의 아버진 김정은 원수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김정은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군요. 아버지라고 당연히 부르겠지만 왠지 김정은이 나이가 아직도 어린데 아버지 부르는 주민들, 그보다 나이가 많은 주민들은 어떤 마음으로 김정은을 아버지라고 부를지. 하기사 강민구도 자기가 나이가 똑같은 이재명한테 아버지,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뭐 그 마음 같다고 느껴집니다. 강민구는 이어서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듯이 이재명을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지켜세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는데, 이재명이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아버지로 불릴 정도로 민주당을 이렇게 세운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에게는 아부의 극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명비어천가를 불렀다고 비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충성 경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사실 어저께 보셨겠지만 최고위원회, 그러니까 민주당 전대에서 최고위원을 이제 8명으로 줄이는 그런 그 선거를 치렀는데, 자, 선거 그 연설문들이 정말 가관들이더군요. 그리고 또 민영배는 민주당의 아버지도 모자라서 신발을 벗고 큰절을 올렸다는. 그런데 이 최고위원 후보들이 단상에 올라가서 그렇게 그 이재명을 찬양하는 동안 맨 앞줄 중앙에 앉아있던 이재명은 흐뭇한 표정으로 계속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흐뭇하겠지요. 누가 자기를 칭송하는데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재명 같은 사람의 심성을 봤을 때 정말 영어무궁하게 찬양하는 그런 이 기쁨조 같이 보였을 겁니다. 칼럼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이에크의 관점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 속에 집단주의 병리 현상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 나치나 북한에서는 볼 수 있는 극존칭과 아버지와 같은 발언은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칼럼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북한의 조선중앙TV를 보지 않아도 민주당의 전대만 보더라도 이제 이 개인의 우상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가짜 인권 변호사
문재인 때 강제 북송이 수두룩했다. 윤 대통령 북한인 것 정면 돌파하고 있는데 그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를 정말 문재인 정부의 분노를 느낀 건 그가 착한 얼굴, 착한 듯한 표정을 맨날 지으면서 세상에 사람이 가장 우선인 이라고 늘 주장을 하면서 인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주장하면서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외면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제가 고소를 당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냐고요? 바로 탈북 어민들 얘기입니다. 탈북 어민들을 어떻게 했죠? 검은 투건으로 씌워서 판문점까지 데려가서 북한 인민군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다 많이 압니다. 아마도 그들은 지금 살아있지 못하겠지요. 그런 행각을 벌이면서 변명은 이겁니다. 그들은 살인자라는 겁니다. 살인자를 어떻게 알았느냐? 이틀을 그냥 배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틀 조사하고 이들은 북한에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을 벌일 수 없다라는 이유로 그들을 강제 북송했습니다. 당시 사진을 보면 이들이 판문점 인민군에게 인계되는 것을 알고 얼마나 절망하고 절규했는지를 역력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죽음을 당할 걸 뻔히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인무도하게도 문재인 정권은 그들을 넘겼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그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다 호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재판을 할 권리가 없다? 아닙니다. 헌법에 북한 주민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라고, 북한의 영토는 한반도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북한 주민도 우리는 재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한 적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살인 행위 등을 저지르고 탈북한 사람을 우리나라 재판정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물론 탈북민들이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반화해서 호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사실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재판을 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권리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십시오. 이틀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틀 수사하고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수사를 해야 그리고 그걸 입증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에서 저지른 걸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똑같은 얘기로 물어봅니다. 북한에서 저지른 죄를 우리가 어떻게 입증을 했죠?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그 배에서 아주 조그만한 배입니다. 북한은 목선입니다. 어민들이 정말 그 목숨을 걸고 고기를 잡습니다. 위에 그러니까 지붕도 없습니다. 그 목선 기억하시죠? 거기서 16명이 있었답니다. 아주 누워도 칼잠을 자는 것처럼 똑바로 눕지도 못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공간에서 한 사람씩 불러내서 한 사람씩 두 사람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아무리 힘이 약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저항을 했다면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다 좋습니다. 그 배에 피자국들이 남아있고 그것들을 우리 국민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그나마 돌려보내지 말아야 되지만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이해해줄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배를 전부 다 닦고 페인트 칠을 하고 깨끗한 상태로 돌려줬습니다. 그 어느 하나 국민들에게 이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기사 이틀 동안 조사랍시고 수사랍시고 했는데 그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남북한 대화, 평화대화, 평화회담 눈치를 보면서 황급히 북한으로 넘겼을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탈북민이 반의 반으로 줄어듭니다. 왜? 탈북하면 다시 김정은한테 북송한다더라. 이 이야기가 탈북 어민 북송 이후에 북한 사회를 완전히 공포에 휩싸이게 해서입니다.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로컬뉴스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북자 지원이 줄어들었다. 지원만 줄어든 게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 2013년에 탈북하는 숫자를 얘기합니다. 1514명. 2014년에 1397명. 2015년에 1275명, 2016년에 1418명이었던 것이 문재인 정부 2019년엔 624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지원마저도 다 감축합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해까지 404억 1,800만 원이던 것이 문재인 정부는 전부 다 삭감해 버렸다는 겁니다. 2019년 1,074억 3,600만 원에 불과했다. 2013년에 대비 300억 원이 줄어들었다라는 숫자입니다. 문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탈북하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지원도 줄어들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탈북을 원하지 않았기, 탈북민을 제대로 대접하고 제대로 정착시키려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탈북민들은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북한을 탈출합니다. 북한에서 정말 쥐지도 못하는 돈을 모아서 그 탈북 그 브로커들한테 주고 국경을 목숨을 걸고 넘고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여성들은 성놀이가가 돼서 팔려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남성들은 다시 공안에게 잡혀서 북송되거나 그나마 피할 수 있다면 머나먼 길을 거의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으로 탈출해서 태국 등으로 와갖고 우리 대사관을 찾아서 남한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길은 정말 죽음의 길이라고 다들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탈북한 사람들입니다. 이탈주민이라고 이제는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을 하면 다시 북송한다더라 라는 소문이 돌자 이들은 그 지옥 같은 북한을 이탈하지도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은 55명이다 라고 시사주간지 양승진 북한 전문 기자가 데이터를 통해서 밝힙니다. 강철한 북한 전략센터 대표가 2023년 7월 3일 밝힌 건데요. 문재인 정부 5년간 송환 관련 예상 집행 현황 자료 등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송환됐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또 자기는 인권 변호사 운운하면서 북한 인권과 관련돼서 도리어 제도를 막고 그 다음에 지원을 이렇게 줄였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탈북자와 외국인의 반감 커졌다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기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취했던 그런 이 정책들 때문에 탈북민들에 대해서 도리어 반감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문재인 정부의 그런 정책이 반감을 부추겼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탈북 여성은 사실 북한을 간신히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14살에 팔려가기도 했다고 하고요. 2024년 북한인권 서울 포럼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김일혁 북한연구소 연구원이 탈북 경험과 북한 실태를 전하는 와중에서 14살 어린 나이에 팔려가는 비참한 상황을 겪어야 하는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밝힙니다. 김 연구원은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강제노동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다 지난 2011년 가족과 함께 탈북을 하고 북한 인권 침해의 실상을 폭로하는 인권 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탈북 여성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중국 내에서 인신매매를 당하는데 이런 북한 내에서나 중국 내에서나 북한 주민과 탈북민이 겪어야 하는 일들은 비참하고 잔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살 무렵부터 강제 노동을 겪어야 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전하면서 한창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자잘한 노동부터 모내기, 김매기 등 농작물 수확까지 대가 없이 강제 노동으로 얼룩진 유년 시절을 보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한국에 먼저 온 친구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친구의 아버지는 보이부에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해야 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눈에 띄는 행보를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처음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가지고 또 정부가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표현이 사실 가슴에 너무 아프게 만듭니다. 가슴을 너무 아프게 만듭니다. 아까 기억하시죠? 아까 보셨죠? 살겠다고 울부짖으면서 제발 북한에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던 탈북 청년들, 그 청년들을 사지에 몰아넣었던 아주 잔인한 정권이 윤석열입니다. 문재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문재인은 또 하나의 또 참혹한 일을 벌였죠. 우리의 서해 공무원, 북한 황해도 앞바다에서 북한 정권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당했을 때 그는 청와대에서 자신의 연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그 공무원이 죽었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양 해군 함정을 동원해서 수색 작업을 계속하게 했지요.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했지요.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그 아들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공무원의 아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대통령인 본인이 꼭 진상을 규명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진상을 규명해 달라. 왜 답이 없느냐라는 고등학생 아들의 절규에 문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외면하고 묵살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지요? 그 다음은 여전히 제대로 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시에 그 상황을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또 밝혀졌지만 아직도 문재인은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자신의 부인과 히히덕거리면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그런 그 죽음을 만들어 놓고요. 이 표현은 그래서 더 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 사람의 목숨도 소중하다. 특히 북한의 그 지옥 같은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에 정착하려고 온 사람들을 어떤 의미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그 말에 울린 말입니다.
그러자 뉴스원 매체는 윤 대통령의 행보를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배경이 있다. 바로 직전에 워싱턴에서 나토 정상회담에 파트너국으로 참여를 하고 거기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첫 번째 대통령 윤 대통령의 바이든 회담에서 시작된 북핵 억제와 관련돼서 하나의 완성을 만들죠. 억제력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와의 어떤 그런 이 약속을 아예 명문화해서 지침을 만들죠. 핵 억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지침입니다. 이것이 저는 당시의 워싱턴 선언의 하나의 중간 종결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전까지는 북한, 아까 우리나라와 미국의 어떤 관계에서 북한이 만약에 핵 등 뭔가 그런 무기를 사용해서 남침을 도모하려고 할 때 도대체 미국은 한미 동맹으로서 어떠한 그런 그 전략 자산을 어떤 식으로 전개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는 미국의 모든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전략 자산을 전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개해 줄 테니까 믿어요. 그리고 전략 자산을 이렇게 그 시범적으로 전개할 때 마지막 순간에 통보를 합니다. 이번에 B-52 와요. 이렇게.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당신들의 핵 등 전략 자산을 뭐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어떻게 발진을 해서 전개할 것인가를 우리와 상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다 인지해야 한다라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워싱턴 선언이고요. 이제 그 약속을 명문화 글로 써서 약속을 완성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핵을 무장하지 말고 미국의 핵 억제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그 전략자산 전개를 남한과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미국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인지하고 전개해 나가자라는 그 첫 발을 디딘 것이고요. 그렇게 선언하고 귀국해서 바로 이렇게 그 북한 인권과 관련돼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이탈 주민들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뉴스원은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군요. 윤 대통령 핵 억제력 규합 이은 북인권 찌르기 대북 압박 투트랙 전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 서명에 이어서 바로 이 대외 북한 견제 메시지를 했다라고 이 기사는 처음에 리드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관련한 우리의 억제력을 최상급으로 끌어올린 상황에서 이제부터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할 말 다 할 수 있다. 라고 선언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는 한반도의 주변에 모두 들리게 큰 목소리로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와 북한이 이번에 푸틴이 지금 그 김정은한테 달려가서 자신들이 지금 아쉬워하는 북한의 포탄이라든지 뭐 총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그런 그 군수물자를 받는 대신 상당한 많은 또 이 반대급부를 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지한다라는 선언입니다. 푸틴은 그 약속을 했고요. 그 약속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핵 보유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의 이 표현은 핵 보유국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을 인정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틀, 그러니까 한반도를 둘러싼 강국들의 그 이해관계가 지금까지는 일치했다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게 핵을 억제하면 대신 반대급부를 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핵을 무장하지 않는 상태, 핵 무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면 남북한이 공이 핵에 대해서 더 이상 확장하지 않는, 최소한 그런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는 게, 그래서 그 육자가 서로 회담을 통해서 그 지향점,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지향점을 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유명무실해지긴 했지만, 그러나 또 일부 학자들이나 일부 정치인들은 아이고 육자회담으로 다시 한번 한반도 비핵화를 해보자, 북한을 설득해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이런 핵 프로그램 지지 선언 이후에는 말은 못하죠. 왜? 러시아가 이미 떨어져 나갔고 중국마저도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식의 표현을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그 블록화가 이제 완성이 되죠.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미국 역시 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한미일과 그다음에 북중러의 블록이 이제 되는 것이고요. 일부 혹자비 이 좌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이고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야지,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야지, 친하게 지내지 않으니까 러시아와 북한이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러시아가 자기네 포탄이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사주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네들이 저렇게 붙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 그걸 윤석열 대통령 탓을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이제 기획했던 그 한반도와 관련돼서 한미 동맹의 가장 고도화, 그러니까 안보와 관련된 가장 고도화된 약속을 이제 구체적인 약속을 명문화했다. 그 명문화가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이제 러시아와 북한의 그런 어떤 그 이 연대와 관련돼서 보다 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이 정면으로 북한 인권을 지적을 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 이야기까지 연결을 한 게 아닌가라고 뉴스원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윤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돌아와서 지금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돼서 어떠한 뜻으로 한 분도 돌아가게 만들지 않겠다라고 했는지, 또 윤 대통령이 앞으로 외교 안보와 관련돼서 어떤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지금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와 계시군요. 프랑스와 조스카님 감사합니다. 중국, 러시아가 유엔 가입국에 러시아가 유엔 상임위 쪽에 있으니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미님, 지금 당장 벌을 받아야 정신을 차리고 저렇게 많은 죄를 저질러 놓고 대통령 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방치해 놓고도 저렇게 에라디아 잘 살고 있으니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지요. 제 마음이요. 제 마음이 나미님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이슈는 이겁니다. 새롭게 알게 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 운운하고 온갖 가지 어떤 그런 지금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새롭게 알게 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일보 단독 기사인데요. 대통령실 행정관 김 여사 명품백 받은 당일날 반환을 지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중앙지검 형사 1부 지난 3일 김 여사를 수행하는 대통령실 소속 유모 행정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는데, 유 행정관이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증언한 겁니다.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면담 자리가 끝난 직후 최 목사에게 가방은 다시 반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유모 행정관은 코바나 컨텐츠 직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채용되어서 김 여사의 일정 등을 관리하는 보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건희 여사는 최 목사가 면담 장면을 손목시계용 몰래카메라로 촬영해서 이를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뒤에야 명품백이 미반환 상태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실이 처음으로 지금 밝혀져서 여러 가지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또 이전에 밝혀진 게 있죠. 이 종북 목사가 이렇게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면담을 하러 복도에 있는데 면세점 쇼핑백을 든 대기자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만나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다. 그들도 아마 민원을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뇌물을 받은 거냐,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했는데, 그것 역시 그러니까 잘못 알려졌지요. 대기 중이던 사람은 경호처 직원 그리고 행정관 두 사람 이미 밝혀졌고, 그 백은 본인들 거랍니다. 그래서 그 면세점 에코백에는 김 여사에게 보고할 보고서가 들어있었다라고 이미 밝혔지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 그러니까 김 여사가 그것을 착용하지 않았던 건 다 드러났잖아요. 원래 종목 목사가 그것을 좀 착용해달라고 계속 애걸복걸하면서 착용했을 때 결정적으로 터뜨려갖고 김 여사를 공경에 처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걸 들고 나온 적이 없다라는 건 김건희 여사가 행정관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법률 대리인인 최주유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 사건이면 각하될 일을 영분이라서 정치화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이 변호사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노컷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가방은 취재수단이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 건 너무 당연하고, 이런 사건에서 현직 대통령 부인을 소환하면 부정적 선례를 남기는 것이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기초 증거 확보 못한 상태에서 소환이 부적절했을 것이다. 그리고 문자 논란 관련해서는 사과 마음이 있었으나 혼자 결정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명품백과 관련돼서 당시 행정관이 당시에 이미 김건희 여사가 돌려주라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최혜병 사건과 그 다음에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연결시켜서 그 배후에 모두 다 김건희 여사가 있다라는 식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혜병과 관련돼서 어떤 단톡방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요. 그 단톡방은 해병대 출신의 5명이 만든 단톡방입니다. 이 단톡방은 어느 날 이제 골프 모임에서 만난 해병대 출신들이 서로 해병대 출신인 걸 반가워하면서 단톡방을 만들어서 앞으로 뭐 사단에 해병대 사단을 방문한다든지 또 같이 골프를 치러 다니자 이런 약속을 잡기 위해서 단톡방을 만든 것인데요. 지금 그 단톡방에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돼서 주포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블랙펄 뭐 땡땡땡 회사의 대표 이모 씨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서 당시에 뭐 자기가 VIP에게 이야기하겠다라는 등 이런 이야기를 그 안에 남겼다라고 해서 그 이모 씨가 바로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로 엮여져 있고,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과 또 이모 씨가 엮여져 있고, 그러면 당연히 김건희 여사가 이모 씨를 통해서 또는 이모 씨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바로 압력을 넣게 된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그림입니다. 이게 성립이 되려면 그 5명이 모두 다 어느 정도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떤 단톡방에서 모두 다 함께 사단장한테 놀러 가자, 지금 JTBC가 이걸 보도했는데 사실 임성근의 임자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보면 제1사단, 포항 1사단에 지금 골프 치러 가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물론 이제 그 다음 8월 9일 날 이모 씨가 그 안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 변호사나 혹은 또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었던 사람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임성근 사단장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모 씨가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으로 무슨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다라는 게 입증이 안 되고 있어요. 두 번째, 임성근 사단장에 관련된 표현을 이모 씨의 녹취록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VIP에게 얘기해서 이 사단장을 구명해볼게. 이 구명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어떤 뉘앙스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8월 9일이에요. 원래 사표를 낸 시점,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사표를 낸 시점은 7월 28일이거든요. 30일 날 반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모 씨라는 사람이 압력을 행사하려면 7월 28일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7월 28일에서 30일까지 이 최혜병과 관련된 그 사건, 그 계보는, 사건의 그 루트에 있는 선상에 이 사건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8월 2일부터인가 아마 보도가 나가기 시작하고요. 그 당시에는 전혀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월 9일이라는 건 이미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아무런 어떤 그 관련된 언급이 없었다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문화일보가 단독 기사를 냅니다. 로비설 진원지 카톡방에서 임성근 언급이 없었다라는 것. 당사자, 그러니까 5명 모두 부인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메신저 대화방 주요 참여자들이 입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성근 사단장 구명 시도는 없었다. 대화방이 전직 경호처 직원의 지인들로 구성된 느슨한 모임이라는 점, 대화방에서 임성근 이름이 직접 언급된 적이 없다는 것도 다 파악이 됐고요. 참여자 중 한 사람이 로비 시도를 시사하는 녹취를 제공하며 공익신고를 한 상황이라 진위 여부를 따져보려면 뭐 좀 확보가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당시에 청와대 경호처 전 직원 B씨, 사업가 C씨, 또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EC가 서로 이제 그 대화를 나눈 것에서 2명 빼면, 변호사와 이모 씨 빼면 나머지 3사람이 모두 다 부인하고 있다. 그런 사실을 나는 알지 못해요. 임성근 구하고 그런 얘기 여기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라고 다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마도 좀 더 규명을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모 씨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는 실제로 그렇게 연결되기 위해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면 나머지 3사람이 단 한마디라도 듣지 않았을까? 한 가지라도 깨닫지 않았을까? 근데 왜 나머지 3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이 톡방에서 임성근이라는 이름은 아예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게 만드는 새로운 사실이라는 거고요. 이건 사실
한국일보만 이렇게 특정한 건 아니고요. 그 전날 중앙일보도 비슷한 내용을 실습니다. 중앙일보 단독 기사인데요. VIP 표현은 부풀린 것이고 임성근 구명설 멋쟁 해병 5인의 말한 거다. 근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이 멋진 해병이라는 서로 알게 된 그 해병대 출신 5명이 그 중에서 3명이 이 중앙일보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임성군과 관련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분과 관련해서는 권성동 의원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요. 자신의 어떤 생각을. 그 핵심은 이겁니다. 이 모든 건 다 박정훈 수사단장, 검찰 수사단장 박정훈의 변호사 김규현 씨인가요? 이 김모 씨가 벌인 일이다라고 권성동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즉 지금 안에 이 단톡방 안에 있는 A 씨, 그러니까 변호사 A 씨가 김모 씨라는 것, 박정훈 그 대령의 변호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 김모 씨가 서대문, 그러니까 민주당 서대문에 왜 김동아라는 이재명 변호사, 젊은 변호사가 당선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공천까지 넣은 민주당 사람이다. 민주당 사람이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박정훈 대령을 그 수사단장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어찌됐든 중앙일보와 그다음에 한국일보 이 양 기사를 잘 살펴보면 당시에 함께 이 모임을 함께했던 3명은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 모르는 일이다라고 증언을 했다라는 것,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실 2가지를 지금 파악을 해봤다라는 것이고요.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이재명이 꼼수를 또 썼잖아요. 어떤 꼼수? 즉 자신이 지금 재판을 받을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수원지법의 신진우 판사한테 배당이 됐더니 아이고 이 사람한테 받으면 나는 이제 골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바로 서울중앙지검에 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 수원지법에서 그 중앙지법은 어떤 걸 지금 재판을 받고 있냐면 대장동, 백현동, 성남FC와 관련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병합해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했지요. 그런데 오늘 대법원이 지금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고 조금 걱정은 했어요. 거기 김선수도 있고 국제법연구회 몇몇 사람들은 글쎄 좀 의아스럽고 또 이재명을 또 손들어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서울 병합 신청을 기각해 버렸습니다. 이건 무슨 뜻? 대북 송금 재판을 수원에서 받게 된다. 누구한테?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진우 부장판사는 뭐죠? 집중심리, 즉 시간을 땡겨가면서 더 이상 늦추지 않겠다라고 이 재판을 아주 속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생각했듯이 아이고 이거 질질 늘어뜨리면 3년 그냥 지나간다. 1심 3년 그러니까 어쨌든 대법원 확정 판결을 3년 이내로 받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병합 신청을 했는데 대법원은 그걸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한 이유를 제가 읽어보잖아요. 뻔하지요. 두 사건은 너무나 다른 사건이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는 성남시장 시절에 벌어진 일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대북 송금은 경기도 지사 1대1이다. 완전히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또 피고인도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은 이화영, 김성태가 피고인들이잖아요. 근데 대장동, 정진상부터 김만배부터 온갖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서로 그러니까 공범관계인 피고인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합병에 이익이 없다. 합병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관할에 대한 문제 역시 별 의미 없다. 동일 사건도 아니고 동일 인물도 아니다. 라는 그런 판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1시간여를 달려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글도 좀 읽고 하고 싶었는데 요거 제가 이제 막 그냥 집중하고 막 하는 바람에 글을 제대로 읽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목요일 나올 때는 아주 열심히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내일은 송구권의 현장 정치가 6시에 이루어지고요. 또 6시에 주필의 소리, 그 다음에 목요일은 또 제가 등장하고 금요일은 송구권 본부장이 또다시 등장을 해서 현장 정치를 읽어드릴 잘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오늘 2024년 7월 15일 이종훈의 HQ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 아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